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한 줌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 이건 한국에 살면서 한글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다면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미로처럼 보였던 세상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많이 들어봤지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점점 인생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직장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 그렇게 견디며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등등, 이런 문제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흐름상 파생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데다가 감정,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경제를 알면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생과 가장 밀접한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올해 임금이 얼마나 오르셨나요? 동결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월급을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월급이 인상되어 260만원을 받게 되었죠. 늘어난 10만원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의 월급은 4% 인상된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상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결이거나 삭감된 셈이죠. 여러분, 혹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앞서 살펴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의 명목임금은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올랐다고 한다면요,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인 26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5%를 뺀 247만원이 됩니다. 요즘 물가 체감 되시죠? 물가 상승률 한번 보세요. 5%, 3%, 4%씩 막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구매력은 감소하죠. 그렇기에 실질 임금 상승률은 거의 없거나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갑자기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아마 많은 직장인이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대부분이 임금 동결인데 조금이라도 월급 인상해주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그저 물가가 오르는 것만 탓하고 계셨을 겁니다. 즉, 내 생산성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높다면 내 임금은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물가는 왜 자꾸 오를까요? 상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상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럼 물가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화폐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2억 하던 아파트가 3억 4억, 이전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매일매일 우리의 자유와 여유를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알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노예 같은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자본주의를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 대비도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장착한 사람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든 안 되겠냐, 좋게 잘 풀리겠지 뭐. 마인드는 좋으나 조만간 인생이 재미없어질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금과 같이 내적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은 화폐 대비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죠.
임금의 증가 속도와 저축 이자율보다 화폐량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욕의 물가가 진짜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침에 베이글 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빵 한 조각 사 먹기가 무서운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이미 서민 음식인 김떡순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은 무척 힘든 시기죠. 반면 금리가 오르니 은행에 예적금하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게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는 깎여 나가기 때문이죠.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은행에 맡겨둔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쌀 창고에 쌀을 계속 쌓아가지만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더 줄어드는 꼴이죠. 월급도 예적금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도전해야죠. 뭐를요? 투자와 사업을 말입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 투자와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사람들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투자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망할 리스크를 지면서도 투자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싸워 나가고 자산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해요. 투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나 드라마,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랑 술 마시며 돈, 시간,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하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 책을 읽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규칙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비용이고 투자입니다.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천천히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덮어 놓더라도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화폐량의 증가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급여나 저축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실물 자산이 없는 개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점 가난해지죠. 개인이 점점 가난해지자 기업은 점점 팔 시장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은행은 돈을 빌려줄 대상이 점점 줄어들게 되네요. 따라서 사회는 자연스럽게 개인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정교한 마케팅 방법으로, 은행은 다양한 금융 기법들로, 정부는 선한 의도를 명분으로 포장한 정책들로 말이죠. 옛날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신용카드로 사게 되었죠. 즉, 개인에게 빚을 더 지게 만든 겁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노동구조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개인의 대출만으로는 기업과 은행의 경제 시스템을 굴리기 힘들어지자 가정에 잠자고 있던 노동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가정주부들이죠. 가정에 잠들어 있던 노동력이 사회로 진출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대출, 그리고 더 저렴한 인건비. 그렇게 신여성주의와 결합하여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남성들의 부족해진 경제력은 혼자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려워졌고 여성들을 더욱 일터로 내몰았죠. 말로는 신여성, 일하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라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부족한 매출과 은행의 부족한 대출을 채우기 위한 커다란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대출을 받을 땐 어떤가요? 부부 양쪽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죠? 앞으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소득을 내야만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같이 일을 해야죠 뭐.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집을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이러한 사회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종종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기회를 보며 인플레이션을 올라타는 전략을 확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는 건 시중의 화폐량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화폐량의 증가는 실물 자산인 집값을 자극하게 되어 있죠. 그럼 월세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에 따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용이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정부가 선한 의도로 젊은 층을 지원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누군가는 정부가 선한 명분을 내세워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전세로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을 것이고, 누군가는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꾸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앞으로 달려가며 양극화는 더 심화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질서와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착실히 돈 모으는데 도대체 왜 가난해지는 거야? 라며 자존감이 떨어지든 분노가 가득 차든 사회에 대한 원망이 생기든 엄한 곳에 손가락질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인생과 행동 양식,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큰 부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행과 고통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결국 사람의 욕망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즉,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보는 눈이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주범이자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죠. 정말이냐고요? 이번 영상 보고 나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공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도 미국에서 일어난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보통 패권 국가는 기축통화와 함께 전성기를 시작하는데요. 기축통화라는 건 국가 간의 금융 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국가는 자기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 거죠. 이러한 기축통화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군사력이나 무역의 힘이 세야 합니다. 둘째, 금융 체력이 강해야 해요. 즉, 금의 보유량이 많아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즉, 국가 신용도가 최상이어야 하죠. 100년 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조금 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 회의를 하죠. 금융질서를 위한 국제통화 및 통화정책을 규제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앞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로 할 것. 둘째, 앞으로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줄 테니 안심하고 사용할 것. 이렇게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통화의 가치를 금과 연계하는 화폐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폐와 금을 교환하는 걸 금태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달러의 가치가 금과 연계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얼마 못 가 이 금태환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회의 이후 서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샬 플랜이죠. 또한 자국의 군사비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고 외국에 군사 원조를 해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3년에서 1974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이때 미국은 전쟁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죠. 금태환이고 나발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통화를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죠.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보다 달러가 더 많은 겁니다. 미국의 금 보유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는 8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미국 정부에 달러를 던지고 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모든 금을 빼앗기고 파산하게 될 처지에 놓였죠. 근데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전쟁보다도 더 큰 죽음과 빈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전쟁에서 패한 남미 국가들 보세요. 대부분 마약과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끊임없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아예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때문에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를 버려버립니다. 난 모르겠다. 이제 금은 더 이상 못 바꿔주고 그냥 달러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두고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선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게 됐죠. 미국의 깡패짓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말에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금과 화폐의 연동을 버리고 환율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롭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신가요?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각자 살면서 내린 의사결정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와 경제 흐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환율의 시대가 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전 세계가 더 큰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간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금본위제로 인한 통화 발행의 족쇄가 풀렸죠. 그래서 점점 통화량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자산시장의 상승을 불러오죠. 정확히는 자산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급여나 연금이 자산시장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실물 자산이 없는 개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큰 사업을 벌이고 더 일찍 자산시장에 올라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을 타고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노동이나 연금 소득만으로 연명하던 사람들은 점점 소득분위 아래로 추락했죠. 이러한 세계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이 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진정으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금본위제 폐지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상 달러의 예전 같은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면 결국 영국처럼 신뢰를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경제 시스템과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무역 결제를 달러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참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운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100년 전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어두우면 불을 켜고 심심하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배송도 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석유가 없다면 할 수 없죠. 즉,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금본위제 폐지 이후로도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밀어주면서 최신식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사우디는 그 덕분에 경쟁자인 이란을 제치고 중동 최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뭔지 촉이 오시나요? 중동의 평화란 곧 중동의 결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미국의 석유 패권과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하며 나라의 존망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죠. 세계의 패권은 기축통화로 연결되고 기축통화의 패권은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나라가 미국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까지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죠. 그 덕분에 강한 산업 경쟁력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반사이익은 줄어들었고 러시아의 경제력은 점점 커지고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정치와 사회 현상은 경제와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를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건 무엇이 본인의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죠.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왜 다를까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리이고 누구는 허덕이는 걸까요? 멘탈 마인드의 차이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대가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엔 창업을 하든 부동산을 통해서든 자산 소득을 늘릴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생존하기 위함이고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요즘은 40 초반에도 퇴직을 합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면 나를 써주는 데가 없죠. 그럼 100세 시대에 40부터 100세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돈을 버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괜찮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답이 있나요? 자본으로 돈 벌어야죠. 그래서 금융 공부, 투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주식하면 큰일 나.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살아도 불행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부디 다른 걸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간 셈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본인을 위해서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든 돈 버는 법과 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그동안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낡아 빠진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은 내 인생과 행동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도전하고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그저 살아온 방식대로 살거나 그저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기만 한 태도를 일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와 마인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왕 사는 인생 잘 살아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 이번 영상에선 금리를 못 다뤘는데요. 금리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를 모르는 건 농경 시대의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파일럿을 꿈꾸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를 꿈꾸겠습니까? 부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선 기축통화인 달러와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리를 알면 경제의 절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금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가는 금리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좌우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리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거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산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도대체 금리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대가, 즉 이자를 내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또한 금리는 돈의 가치로 볼 수도 있고 부자들은 돈의 기회비용이라고 보기도 하죠.
우리도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30년 이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요? 금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돈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금의 수요가 돈을 빌려주려는 자금의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오릅니다. 즉,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돈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금리는 내려갑니다. 곧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금리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니 금리는 시장이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이용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즉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를 조절하죠. 이를 통해 시장의 자금 유동성과 대출 조건이 조절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언제 올릴까요? 경기가 호황이면 사업이 잘 되니 취업도 잘 됩니다.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죠.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에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줘야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대출이자가 늘어나겠죠? 사업가는 빚내서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지겠죠? 일반인들도 금리가 오르니 빚내서 집 사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 속도가 떨어지고 기업도 투자와 생산을 줄이다 보니 점차 물가 상승 속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서민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가는 이미 올라 있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기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물가 인상을 막아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출 이자가 늘어서 소비할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경기 성장률보다 금리 인상이 과하다 싶다면 투자는 잠시 쉬는 게 자산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금리를 내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인데요.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 기업이든 일반인이든 부담이 덜하겠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조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금리가 연 5%일 땐 500억의 이자를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회사는 돈 벌어서 이자를 내야 하니 인건비 부담에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어 연 2%, 연 1%까지 내려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1년에 감당해야 하는 이자가 100억까지 내려가니 연간 400억의 순수익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예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떨까요? 은행 이자가 1%, 0.5%, 제로금리라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금리보다 높은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투자로 돈이 몰리게 되죠. 혹은 매력 있어 보이는 성장주나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실물자산 혹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유동성 장세에는 자산에 버블이 끼게 됩니다. 시중에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은 적다 보니 성장하는 기업에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금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지금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전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이며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좀 더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군사적, 경제적 힘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어도 경제적 위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몇 번 봤습니다. 따라서 항상 위기가 오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달러의 가치는 요동을 치겠죠. 이걸 미국이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패권과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상대 국가와의 거래에서 무역 적자를 봅니다. 그럼 상대 국가는 무역 흑자를 보고 달러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 달러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생산성을 높여가며 경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 금융에서 흑자를 내서 국제 수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의 이익을 회수해가는 양털깎기라는 무서운 금융 전략을 펼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산타라는 친절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청년들에게 돈도 빌려주고 기술도 알려주죠. 게다가 자기 회사에 취업시키거나 직접 가게를 차려 운영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청년들이 가게를 차리면 거래를 통해 적자를 내면서까지 청년들이 잘 되도록 해주죠. 그렇게 청년들은 번창하며 사업을 더욱 키워갑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산타 사장님은 항상 적자를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청년들이 상경해서 정착할 돈, 사업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낸 겁니다. 맞아요. 산타 사장님은 돈놀이로 부를 쌓고 있었고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찾아 돈을 빌려주는 일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돈놀이를 하는데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놓을 생각이 있을까요? 오히려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국가나 상품을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계속 찍어왔잖아요. 그럼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높여야 기축통화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러가 귀해져야겠죠. 그럼 다 불태워버리면 될까요? 이미 찍어낸 달러가 귀해지려면 일반적으로는 달러 자체를 줄여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달러를 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달러 자체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의 가치를 폭삭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가만히 있고 남들을 다 가난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미국이 수십 년간 주로 행해온 방법이 급격한 금리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겁니다. 그러면 주변국들부터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돌던 돈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 미국 내에서만 달러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증가하면 당연히 달러와 환율을 맞춰야 하는 다른 나라들도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끼기 시작하죠. 막 여기저기서 투자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노동 의욕이 줄어들고 투기성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삼성전자 주식을 사러 삼성전자에 찾아간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투자에 티읕도 모르던 사람들조차 주식, 코인,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광풍이 절정에 달할 때쯤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변국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3%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2%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용도가 더 높고 안전한 미국으로 돈을 옮기겠죠. 따라서 국내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하죠. 만약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투자 자본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셈이죠. 그렇게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헤지펀드가 그 나라에 침투합니다. 그 나라의 자산들을 아주 싼 값에 사들이기도 하고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는 IMF라는 고리대금업자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또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의 경제 주권은 넘어가게 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되죠. 1997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튼 금리가 돈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했다면 돈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봐야겠죠. 초보는 돈을 쫓아가고 고수는 돈이 흘러갈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그에 따라 수혜를 볼 기업의 주식을 사서 먼저 기다리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금리가 오르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은행의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또한 유사한 구조인 보험회사도 금리가 상승할 때 이익을 낼 수 있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금리가 오를 때는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치주를 찾아 투자하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국가는 금리를 내려 대출 이자를 낮추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죠. 이땐 미래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땐 주식과 부동산이 그나마 저렴해진 시기이고 대중은 투자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누군가에겐 위기로 누군가에겐 기회로 작용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도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경제뿐 아니라 지리학, 심리학, 리더십 등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을 통해서든 실전 경험을 통해서든 말이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돈의 흐름에 올라탈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선악에 따라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닌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며 돈놀이 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만드니 미국의 대안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생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박? 투기? 아니면 말 그대로 암호화폐? 코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코인이 투자가 되려면 1억 간다는 말만 듣고 피 같은 돈을 넣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는지,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으로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힘들게 벌어도 적은데 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1억 간다고 하니까 가진 돈을 더 넣기 시작하죠.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설령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인생이 많이 위험해지리라 봅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다 망가지기 때문이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계속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에 내 인생의 기회비용을 태울 거라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즉 비트코인의 본질과 다각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올라타자는 건 투자가 아닌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비트코인이 등장했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존재가 쓴 불과 9쪽짜리 논문이 시작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목적은 탈중앙화.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금리, 빈익빈 부익부, 물가와 임금 등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의 위상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며 더 많은 빚을 내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10억 달러를 빌려주면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고 또다시 돈을 빌려주고 다시 팔고, 이걸 겁나 반복하면서 시중의 돈이 점점 시한폭탄이 되어 갑니다. 실 자산은 10억 달러인데 채권을 팔고 또 팔고, 쓰레기 같은 채권을 묶어서 포장 잘 해가지고 또 팔고, 그렇게 수십 배의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죠. 이는 마치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엮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뻥 하고 터졌습니다. 빚들이 연쇄적으로 쫘라락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빅쇼트인데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보셔요.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도 좋은 영화입니다. 아무튼 금융위기는 너무 과열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위기였던 거죠. 미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무제한 양적 완화. 쉽게 말해서 달러를 찍어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빨랐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친듯이 증가하죠. 즉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양적 완화는 달러의 신뢰를 떨어뜨렸어요. 자산시장은 점점 부의 양극화가 벌어졌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력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 간 전달되는 화폐인데요. 은행이라는 중개자 없이도 개인 간의 신뢰만 있다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오갈 땐 신용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별 생각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 덕분이죠. 계좌이체를 하든 카드 결제를 하든 예적금을 하든 말입니다.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 은행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직접 돈을 주고 거래해야겠죠?
그런데 거래를 해야 할 사람이 먼 지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다면요?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부산에 있는 부모님께 송금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은행이 없다면 직접 가서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전달을 해야겠죠.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송금을 하는 건 ATM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은행에서 부산에 있는 은행에 지급을 지시하고 연결해서 받게 되는 거죠. 해외 송금도 마찬가지. 따라서 정부는 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과 정부를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게 되죠.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각자 집에 금고를 두고 돈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부족하게 되고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시중엔 돈이 흐르질 않게 되죠. 중앙은행과 정부는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자산이 많은 부자라도 정부의 통화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중앙정부의 입김과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통화 거래를 통해 통화 권력을 개인에게로 옮겨올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요, 미국은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놓을 생각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EU의 유로화와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에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남은 위협은 중국의 위안화와 비트코인밖에 없죠. 만약 이 둘을 처리하지 못하고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축통화국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등장에는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은 사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미국은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갔죠. 이때 무너져가는 달러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린 이유가 뭐였죠? 달러를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을 만들면 그쪽으로 달러가 흡수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게 되는데요. 그렇게 달러화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면을 봐도 미국의 이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경쟁자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채굴한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폐쇄적인 금융시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거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전부 몰수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산을 다른 나라로 옮기자니 중국에선 함부로 외화로 바꿔서 자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법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금 같은 현물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자니 무게와 부피 때문에 이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키가 됩니다. 금처럼 무게와 부피 없이도 USB 하나로 옮길 수가 있죠. 자산을 저장하기 아주 유용한 수단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미국 같은 나라로 흡수되는 거죠. 그렇게 중국의 자산들이 비트코인으로 디지털화되어 국외로 빠져나가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안에는 빚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했죠. 이러한 가상화폐를 원하지 않는 존재는 더 있습니다. 이들 또한 각 국가와 부자들이죠. 국가는 화폐를 찍어내고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그리고 정책을 펼치려면 화폐가 필요하죠. 또한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복리와 인플레이션을 올라타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는데 가상화폐를 원할까요? 본인들이 보유한 돈의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수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중앙은행 기반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암호화폐와 같은 민간화폐는 미래가 없다고도 합니다. 화폐란 교환하고 구매를 하는 수단인데 가격 측면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더리움의 창립자인 조지프 루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국가화폐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소득과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행이나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계질서대로 세워진 신뢰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즉 중앙집권 체제가 유지되느냐 탈중앙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젠 아무리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해도 이미 개인 간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에 실제로 가치 있는 물건이 된 셈입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의 저장과 이동 그리고 여러 불법 거래들에서 실제로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해킹당하지 않는 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운명을 예측하려면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변화, 디지털 통화 정책 등을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도 계신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돈의 흐름과 본질을 먼저 확인하고 또한 다각도의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본 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3년 전인 2021년에 주식과 코인으로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험을 통한 수업료는 너무나도 컸고 그 고통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는 나날이 생각보다 길었고 지금은 다행히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와서 부단히 회복해 가는 중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부의 양극화, 물가 상승에 비해 오르지 않은 월급,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급함과 불안함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은 곧 나의 기회비용이 된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방면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체를 보는 시야와 본질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게 된다면 부를 얻게 될 기회가 보일 테니까요. 경제뿐 아니라 지리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보이실 거예요. 각 국가의 원수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특히 미국,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각 기업의 오너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다음 영상은 자본주의의 핵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볼 줄 알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오늘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자본주의와 대부분의 현상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사업의 방향이나 투자, 게다가 인간관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을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장착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을 벌려면 돈의 수요가 몰리는 곳에 먼저 가 있으면 됩니다.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말이죠. 그럼 돈의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딜까요? 가치가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이 가치는 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고 반대로 모두가 찾는다면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거나 못 살 때 사서 누구나 살 수 있을 때 팔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원리를 10년 전에만 제대로 알았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원리를 주식과 부동산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 올라가나요?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라는 건 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조절되는데요. 금리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하고요. 심리나 본능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합니다. 금리가 높을 땐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주가도 떨어지겠죠. 또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심리는 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즉, 수요가 적은 상태가 됩니다. 돈을 벌려면 바로 이때 사야 합니다. 미리 공부하고 지켜보던 주식이나 부동산을 아무나 못 살 때 사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싸져서 누구나 빚을 내서 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 더 사고 싶어지고 두려움은 이내 환호로 바뀝니다. 그럼 이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볼 줄 알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사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더 많은데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또한 수요와 공급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돈의 단위가 크죠. 큰 돈을 써야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 비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곳, 즉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입지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렇게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심리를 심리학적 용어로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정된 공급은 사람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고 부동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소모품이 아니기에 인구 밀집이 높은 곳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게 되고 그곳을 소유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는 셈이죠. 반면 주식은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어서 열풍이 불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주식도 대중의 수요가 몰려들 곳을 미리 찾아서 먼저 돈을 넣어둔다면 부자가 될 수 있죠. 이번엔 수요와 공급 원리를 진입장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상가 투자가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상가도 상권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자면 상가는 넘쳐납니다.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치고 이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걸 뜻하죠.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통장 같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상가나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죠. 진입장벽이 낮기에 수익도 별 볼 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투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일에 뛰어든다면 그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올 때마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든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돈을 지속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진입장벽의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떨까요? 의외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통제권이 본점에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장사가 잘 되면 가맹점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내가 운영하는 곳의 매출이 분산되며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사업을 하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든 진입장벽이 곧 돈이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을 높여주는 것 중 하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삼성 갤럭시 폰을 줄 서서 산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은 밤새 줄 서서 기다렸다가 샀다는 소식을 자주 접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갤럭시로 갈아타지 않고 계속 아이폰만 쓰죠. 이처럼 브랜드는 진입장벽과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수혜를 볼 기업을 발굴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를 쭉 해온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합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본능대로 행동하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여기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이게 돈 되는 사업이래. 그리고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올라타고 떨어지면 이탈하고. 이렇게 본능대로 행동해서는 어쩌다 성공한다고 해도 절대 반복해서 돈을 불릴 수 없습니다. 돈의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 한다면 더 빨리 망할 뿐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분석하는 눈을 키우면 사는 게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길이 보이는 사람은 설령 게으르다 할지라도 통찰력 있게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남들과 다른 해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을 다르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통찰력은 어디서 올까요? 유튜브? 아니면 실체도 모를 인터넷 댓글들? 전문가? 다 아닙니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독서에서 나오죠. 시대를 거슬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선악을 떠나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지, 이런 본질적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문학, 지리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경제신문 등 계속 파고들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은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에게 기회를 주죠. 내가 시장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내가 옳다는 게 밝혀진다면 완벽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를 책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디어는 주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댓글들은 더더욱 아니죠. 사업이나 주식, 부동산을 통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독서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서는 돈 버는 것과 분명한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책 안 읽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상위 1%.
아무튼 내가 하는 노력이 허사가 되고 멍청한 짓이 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야 합니다.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걸로 적금 들어서 부자 된 사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빚을 통해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찾아보면 정말 많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죠. 금융 문맹으로 사는 건 나만 괴롭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후대까지 이어지죠. 인생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한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시간이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게임을 잘한 비즈니스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로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은 지금의 화폐를 받고 후일에 실제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지불을 약속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모든 업종지수가 1980년에 똑같이 100에서 시작했는데 보험업종지수는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보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상관없이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점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모르고 허리띠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요, 인플레이션이 월급보다 더 빨리 올라서 본인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도 모른 채 결국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다방면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 사는 인생, 노력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사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는 월급이 적어서 투자나 사업은커녕 저축도 힘든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은 일단 소득부터 늘려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내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던지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나를 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라면 여러 개로 늘려야 합니다. 그게 부업이 되었든 주식 배당이 되었든 말이죠. 오늘날은 나의 강점을 팔 수 있는 시대입니다. 즉,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서비스나 지식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리고 마케팅을 할 줄 안다면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 즉 시장을 만드는 걸 뜻하는데요.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을 통해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게 전달하여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고 심지어 무료입니다. 온라인은 90%가 글로 이루어져 있으니 카피라이팅 능력을 익힌다면 수요를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성공팔이니 책팔이니 하는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자본주의 시대에 가치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식 서비스나 상품은 서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좋은 일이죠. 물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보다 떨어진다면 저도 문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도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단어나 문장에만 매여가지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의 작은 경험과 사고에 기반하여 그게 되겠어? 안 된다.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동만 파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알면 도움이 될 이야기, 정치와 돈의 흐름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와 경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 얘기, 투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투자하는데 정치 얘기는 왜 하는 거야? 민감한 주제인 걸 알면서도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둘은 마치 한 몸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려는 사람이 정치를 모르는 건 마치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알파벳을 빼고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그럼 정치는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나라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경제적 풍요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표를 받기 위해 경기 부양과 복지를 약속하죠. 그리고 정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시중에 돈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돈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자로 돈 벌겠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정치인은 당선되기 위해서 항상 유권자에게 달달한 약속을 내세웁니다. 병원비를 공짜로 해주겠다.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겠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학비를 면제해주겠다. 더 많은 도로와 공공건물을 지어주겠다. 무슨 지원금을 더 많이 주겠다 하며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죠. 왜? 사람들은 당장 편하게 해주는 정치인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심성 공약을 했던 정치인이 당선되면 정부 지출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이 부담은 고스란히 후손들이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요, 당장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엔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집권하면 이상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꺾이게 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국민의 재산은 보이지 않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에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르죠. 그럼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결국 세금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알게 모르게 국민의 재산이 정부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의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는 말이에요. 이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또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빼앗은 구축 효과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없습니다. 가장 나쁜 자유경제 시장일지라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습니다. 정부는 작아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요. 서민과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하죠. 이러한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는 폭등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이전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물가 상승률이 50%가 넘어서 1년에 50번 정도 가격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니 서민들의 구매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경기는 점차 침체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업들도 어려워지며 실업률은 10%에 육박했죠. 이렇게 된 원인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경우였습니다. 웃긴 건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정부가 걷어찼다는 거예요. 당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한 화폐 발행에 반대했다가 해고를 당했거든요. 이때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 경제 위기로부터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IMF 구제금융 신청만 30회, 국가 부도 선언만 8차례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10여 년 전쯤 살기 좋은 나라라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복지국가, 무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늘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낼 것 같았지만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당시 차베스 정권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장하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으로 국가의 생산성은 떨어졌고 정부는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복지를 했기에 베네수엘라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물가 상승률이 15만 %에 달했죠. 이는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가격이 불과 1년 동안 1,500배가 올라 150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는 추락하다 못해 휴지 쪼가리가 되었죠.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68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자국에 남아있는 국민 대다수는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비유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통을 뒤진다고요.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정부 지출을 해댄 좌파 정권이 무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복지국가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선정될 정도로 치안 부재 상황이 되었죠. 이번엔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영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고 영국은 최강대국이라는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았는데 사회 전반에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졌죠.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된 상황. 이때 노동자들은 물가가 상승하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하니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또 임금 인상해달라고 파업하고 또 임금이 인상되니 물가는 또 오르고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복지제도가 탄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 갔고 수많은 복지제도로 인해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은 점점 사라져 갔죠. 무기력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니 국가의 경쟁력은 빠르게 몰락해 갔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릿 대처가 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대처를 했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갔죠. 마거릿 대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통화를 풀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처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였죠.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마침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며 영국을 구조조정하는 데 성공했죠. 이번엔 프랑스 사례입니다. 2012년 프랑스에서는 연소득 100만 유로, 그러니까 연 10억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100만 유로 이상 초과소득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프랑스의 부자들은 바로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경제는 곧바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당연히 정부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었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했었죠. 정부는 토지 보상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죠.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시장 기능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가 세운 규제를 풀고 시장을 자유화했죠.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를 공급하며 집값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규제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기니 원하는 곳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레 맞춰졌고 안정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권,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이며 각종 규제를 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한 부작용인 셈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보수는 성장을 추구하고 진보는 분배를 추구하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니 말입니다. 이제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 정권의 따스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오히려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게 실감 나시나요? 여러분, 경제 민주화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한 말인데요. 경제 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정하자 하는 말처럼요. 경제활동이나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정해서 하겠다는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수결로 정하는 거라 합리적일 것 같은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제 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수단일 뿐입니다. 생각해볼까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 폭탄을 때려서 그 돈으로 복지하고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다수결에 의해서 안건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꼴 나는 거죠 뭐.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는 책임과 노력과 혁신을 이루는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 선심성 정책으로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가 잘 된 경우는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경제 환경에서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편다면 나라는 망하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보 정권에서 커다란 기회가 오는데요. 포퓰리즘 정부는 복지정책이랍시고 항상 돈을 찍어내며 통화량을 늘리기에 결국 자산시장의 상승과 양극화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와 서민들에게는 불행이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 영상들에서 부자가 되려면 복리와 인플레이션에 올라타야 한다고 했던 말이 좀 더 피부에 와닿으실까요? 설령 돈을 잃는다고 해도 투자를 해야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향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혹은 내가 사고 나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신가요? 근데 공부는 재미도 없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죠. 하지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권위자를 선택하고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피한 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걸 정부에서 해결해 줄게. 그것도 공짜로다가 말이야. 이렇게 정치인의 달콤한 말에 홀랑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쓴맛을 보고 자유를 다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자유는 경쟁과 노력과 책임이 기본입니다. 정부 탓, 부자 탓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수의 자립정신, 진보의 자비심, 양쪽의 덕목을 함께 갖춰보면 어떨까요? 아무튼 거시적 관점에서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두려움은 지식과 통찰로 이겨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 국제정세에 눈을 떠야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약 한 달 전 8월 5일에 증시가 갑자기 폭락을 했었죠. 이날 공포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60을 넘어갔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엔고 현상이 맞물려 공포감이 조성되었던 거죠.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길래 다들 이토록 우려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의 폭이 꽤나 확장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자산을 지키거나 불릴 수도 있겠죠. 그럼 영상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나마 이자가 높고 안전한 우체국 예금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전철을 타고 가야 하는 우체국에는 예금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결국 예금 이자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일본의 금리를 보면 30년 가까이 금리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뜩이나 낮은 금리를 더 낮추기만 했죠. 그러다 2016년 2월부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립니다.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2007년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 화제가 됩니다. 50대의 전업주부가 4억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약 50억 원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을 크게 맞은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거죠. 이 부인은 일본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의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한 겁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 환율 이익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전업주부들은 앞다투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영국에서 와타나베 부인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김여사처럼 흔한 성씨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돈을 이동하며 이익을 먹으려고 하는 집단은 와타나베 부인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저금리로 돌아서자 미국의 스미스 부인이 나왔고 유럽이 초저금리가 되면서 소피아 부인이 나왔죠. 이처럼 자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동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돈의 속성 한 가지. 돈은 리스크가 같다면 수익이 높은 곳으로 몰려다니는 속성이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돈의 흐름과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엔고일 때와 엔저일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볼 건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스토리는 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와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1869년 11월 17일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19세기에 증기선이 발명되고 유럽과 인도양의 거리를 단축하는 운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죠. 이때 운하의 건설 비용은 이집트 정부와 프랑스 민간 투자자들이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지분도 20만 7천 주는 프랑스가, 17만 7천 주는 이집트가 소유했죠.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유럽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거리는 최대 9,900km나 단축되었습니다. 몇 달을 빨리 오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집트 정부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수에즈 운하 외에도 엄청난 비용을 인프라 건설에 사용했다는 건데요. 1년 수입이 800만 파운드인 나라인데 국가 부채가 9천만 파운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초기에는 물동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조달하려고 발행했던 채권을 수에즈 운하 수입으로 상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때가 되어 채권 만기가 돌아오자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의 지분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 수에즈 운하의 이집트 지분 전부를 영국이 싹 매수하죠. 그렇게 수에즈 운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소유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52년 7월 이집트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주역인 나세르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정권을 장악하죠. 나세르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데요. 그리고 1956년 7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죠. 수에즈 운하 대주주인 영국과 프랑스는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을 앞세워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로 나가는 육상 통로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걸 본 미국과 소련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지는 해인 영국과 프랑스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정부가 보유한 영국 국채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위협했고 소련은 핵공격을 할 수 있다며 나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하는 수 없이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하게 되죠. 반면 이스라엘은 홍해로 가는 육로를 확보하며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 사건을 2차 중동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의 나세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선 패배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는 수에즈 운하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나세르는 이집트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지지율이 크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1967년 6월 5일 새벽 나세르는 이스라엘이 확보한 홍해로 가는 육로를 봉쇄하며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지날 때 이스라엘 국기만 내리면 통과를 허용하겠다. 나세르는 이 정도는 이스라엘이 협상에 응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날 아침 8시경 전투기로 이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해버립니다. 3시간 동안 폭격하자 이집트가 보유한 항공기는 4분의 3이 파괴되었어요. 게다가 공군과 레이더 기지 등도 다 파괴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공군이 하늘을 먼저 장악한 후 전차를 앞세워 수에즈 운하까지 진격했고 이집트는 결국 일주일도 안 되어서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3차 중동 전쟁은 끝이 나죠. 그리고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의 휴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휴가를 떠났을 때 이집트는 기습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은 전투기의 10%가 넘게 파괴되고 전차는 800대가 파괴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요. 대통령 재선을 위해 야당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다 들켜서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닉슨은 국민의 시선을 중동전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수품 지원 작전을 시작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으로 파괴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격에 성공하죠. 반격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집트로 진격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소련이 딱 막아섭니다. 이집트 영토 들어가면 이집트에 핵무기 준다 하면서요. 결국 이스라엘이 종전을 수용하며 4차 중동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국가의 석유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그리고 곧 석유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4배 이상 올랐고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21.5%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자 내느라 소비가 줄어들며 경기는 박살이 나게 되죠. 이때 미국의 중소기업 40%가 망하게 되고 실업률은 10%를 넘어갑니다. 제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자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며 강달러가 되었고 이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곳은 일본이었죠. 달러 대비 엔저가 된 일본은 수출을 싸게 할 수 있어서 대박이 납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40%를 일본이 내는 상황이 되었죠.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을 타깃으로 한 G5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을 해요. 수출의 대부분을 미국에 하던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플라자 합의로 달러당 250엔이었던 환율은 120엔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환율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2배로 올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본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바로 다음 해인 1986년 일본은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수출로는 답이 안 나오자 일본은 내수를 살리려고 해요.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합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6%에서 2.5%로 낮췄고 일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며 LTV 한도를 없앴죠. 그러자 LTV를 120%까지 대출해주는 은행이 등장했고 자기 돈 하나 없이도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니 부동산에 돈이 쏠리며 가격은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1년 만에 3배, 많게는 10배, 15배가 오르며 부동산 졸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경쟁은 일본의 주가 역시 폭등하게 만들었죠. 일본 정부는 거품 경제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발표합니다. 기준금리를 2.5%에서 다시 6%로 올리고 LTV를 70%로 제한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한방에 주저앉았고 경기 침체에 노령화까지 그렇게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이후 지금까지 쭉 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정부는 엔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늘리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참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 저금리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자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죠.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보험사들은 꽤 많은 자금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었으니 이 돈을 회수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엔화는 초강세를 보이게 되죠. 플라자 합의 당시 달러당 250엔이었던 엔화는 달러당 80엔까지 올라갑니다. 이른바 슈퍼 엔고의 시대.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되어 버리는데요.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로 성장해야 하는데 엔화가 강세니 일본의 수출은 전례 없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1995년 4월 G7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를 막기 위해 엔화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이때 일본의 요청은 받아들여집니다. 1985년 엔고를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와는 반대로 역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근데 엔저로 고생했던 미국과 독일 등 국가들이 왜 합의를 해준 걸까요? 그건 일본의 엔고 때문에 비싸게 수입해야 했던 나라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거죠. 지금까지 한참 동안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라자 합의 이후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땠는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엔화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꾸준히 강세를 이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엔화 강세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외환 보유고에 달러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꾸준히 강해지는 걸 보니 엔화가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에 약해지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려고 했죠. 가뜩이나 엔화가 강해지고 있는데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엔화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본 제품은 다른 국가의 수출품보다 비쌌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크게 수혜를 본 나라가 우리나라죠. 엔화 강세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역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약세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강한 태클로 작용했고 이는 외환위기의 단초가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가계와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펀드들도 저금리로 엔을 빌려서 이머징 국가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거나 청산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엔화를 빌려서 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로 바꾸게 되죠. 엔을 팔고 달러를 사니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됩니다. 그렇게 엔캐리 자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1994년 1월 중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건드립니다. 1달러에 5.8위안이었던 환율을 8.6위안으로 확 바꿔버리죠. 이 말은 중국 제품 가격이 40%나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를 하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던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며 달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와중에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달러는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들어갔죠. 가뜩이나 달러가 부족한데 환율을 고정시켰던 국가들은 달러를 환율 방어에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달러가 마르고 있다는 걸 알아챈 헤지펀드들이 환율 공격을 시작하죠. 그렇게 아시아에는 외환위기가 왔고 한국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더 이상 안 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죠.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에 깜짝 놀란 글로벌 펀드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안전자산으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엔화로 돌아오니 엔화는 강세가 되겠죠. 엔화는 3일 만에 13%가 올랐고 2달 만에 147엔에서 112엔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이자가 싸다고 엔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갚아야 할 원금 자체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여파로 월가의 희망이라 불렸던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롱펌 캐피털이 파산합니다. 1997년에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났죠. 이때도 개발도상국들은 자금 경색이 일어났고 엔화 가치는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불안해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청산되어 복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추정하긴 어렵지만 도이체방크가 분석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20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7천조 원이나 되는 셈이죠. 우리나라에도 2024년 7월 말 기준 일본인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금액은 1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엔화가 강세로 변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점점 청산이 되어 갈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일본은행은 금리가 급등하는 걸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1250조 엔이나 되는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죠. 부채가 이렇게도 많은 건 아베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무제한급으로 국채를 발행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일본은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일본은 국채 매입과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하며 조심스레 운전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도 일본은 왜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려는 걸까요? 엔저가 워낙 심하다 보니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난 7월 31일 신임 재무관으로 취임한 미무라 아츠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를 끼친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트럼프는 더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엔화 약세는 미국의 대재앙이다. 내가 당선되면 2차 플라자 합의를 추진하겠다 라고 했었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엔저에서 엔고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돈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왔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마침 이번 잭슨홀 미팅 때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일본에게는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요즘 경제 분위기, 국제 정세는 어떤 것 같은가요? 여러분,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줄 아는 통찰력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위기를 곧 기회로 볼 줄 안다면 부자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과 남다른 통찰력으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기간이었던 IMF 때를 글로벌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에이,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가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날의 상흔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과 위기를 통해 부자 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분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은 IMF 때 어떤 상황에 있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해였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에 남은 건 아나바다 운동을 했다는 것과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것 정도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거나 혹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당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실체를 두 눈으로 봤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은 IMF 당시 주식 투자를 통해 엄청난 부를 일궜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하루에 100만원씩 자산이 늘어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앉아서 월 2천만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분 인성이 정말 엄청 별로였는데 말이에요. 이처럼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을 하며 살아도 상황에 따라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면 국제정세를 읽을 줄 알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환위기 시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사건을 하나의 이벤트로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살펴보시면 관점이 바뀌실 겁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왜? 갚아야 할 외채는 1,500달러인데 한국이 가진 달러는 40억 달러도 없었거든요. IMF 사태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지율이 6%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는 배경도 잘 모르고 비난을 쏟아붓기만 한 건데요. 대통령의 무능함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글로벌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992년 중국 공산당 주석인 덩 샤오핑은 권력 승계를 스무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는데요. 이때 차기 후계자로 장쩌민을 지명합니다. 근데 원래 후계자로 생각했던 건 장쩌민이 아닌 리펑이었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1989년 6월 4일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리펑이 탱크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한 사건이죠. 이를 천안문 사태라고 부릅니다. 리펑은 천안문에서 피를 묻히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에겐 학살자로 불리고 서구에서는 베이징의 도살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방개혁의 얼굴로 외부로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장쩌민은 천안문 피가 묻지 않았기에 얼굴마담 격인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자로 리펑이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짰죠. 1993년 3월 27일 상하이 시장이었던 장쩌민은 국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파벌이었던 상하이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인 선부론을 내세웠는데요. 선부론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상하이 등 남부 해안 도시들에게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시키며 키우기 시작하죠. 이 해안 도시들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장쩌민은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가격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을 씁니다. 1994년 1월 중국은 환율을 크게 건드려요. 1달러당 5.8위안이었던 위안화를 8.7위안으로 49.8%나 절하시켜 버립니다. 이 말은 곧 중국 제품의 가격이 40% 이상 싸지며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걸 뜻하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던 동남아 국가들은 바로 그 해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자, 다음은 태국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아시아 외환위기의 최초의 원인은 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은 바트화를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은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었죠. 태국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0년에서 1996년까지만 해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낮은 물가, 견고한 재정 흑자, 높은 저축률 등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외채에 의존해 설비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해 가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태국 은행들은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갔죠. 그런 와중에 중국이 위안화를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환율을 건드린 겁니다. 태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되며 달러가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없는 달러를 환율 방어에 소모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러한 태국의 약점을 눈치챈 존재가 있었죠.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이어서 한국 상황입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 군인이 아닌 첫 문민 대통령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김영삼은 과거 군사정부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를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었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당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가진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군사정권 적폐잔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말만 내뱉었죠. 여러 경제적 실책이 있었지만 지옥문을 오픈하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1993년
금융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지방의 24개 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는데요. 당시 6개 종금사만 있던 시장에 24개 종금사가 추가되면서 한국에는 30개의 종금사가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종금사를 돕기 위해 종금사도 외화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어요. 그렇게 종금사는 2%대로 저금리 해외 자금을 빌려와서 한국의 기업에게 8%대로 대출을 합니다. 당시 제1금융기관의 금리가 10에서 15%였기 때문에 8%면 기업 입장에서도 싼 이자였죠. 그리고 종금사들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싼 이자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더 높이려고 1년 이내에 단기 외채를 선호했고 만기가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연장을 하며 버텼어요. 어느새 종금사들이 해외에서 빌려온 돈의 75%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 자금이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외채를 빌려 고금리로 빌려주며 돈놀이를 하던 종금사들은 서로 간의 대출 경쟁이 심해지게 돼요. 우량 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의 경우 금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종금사들은 마진이 박해지며 경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태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진출하며 국내와 똑같은 방식인 이자 마진 떼기 대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일본의 상황을 볼게요. 당시 일본은 미국과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엔고가 너무 심하니 수출로는 답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본은 두 가지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내수를 성장시키는 것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죠. 내수에 대한 내용은 지난 엔화 시나리오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번엔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일본은 태국 등 동남아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집중했고 해가 갈수록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지죠. 1994년 1월 중국이 환율을 건드렸고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이 어려워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95년 1월 일본 사상 최대 규모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요. 당시 일본의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주는 해외로 투자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며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보험사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로 바꿔 들어오니 엔화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수출은 전례 없던 고전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죠. 그래서 1995년 4월 G7에 엔저를 유도하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역플라자 합의라고 해요. 그리고 엔화는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당 70엔대에서 100엔 수준까지 급격한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1994년 1월 중국의 환율 조작, 1995년 4월 일본의 역플라자 합의로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며 이와 경쟁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큰 타격을 주었죠. 동남아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에 놀란 글로벌 자금들은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국의 약점을 알아챈 헤지펀드들이 있었죠. 이 헤지펀드들은 태국으로 몰려가 태국의 바트화를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로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해 죽겠는데 달러를 환율 방어에 소모하던 태국 정부는 결국 지지를 칩니다. 1997년 7월 2일 예고 없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했죠. 그리고 바트화의 가치는 순식간에 30%나 폭락하며 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태국의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외환위기로 번지기 시작하죠. 당시 동남아 투자가 많았던 일본 탑3 증권사인 야마이치 증권, 일본 최대의 지방은행이었던 탁쇼쿠 은행 등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금융감독국은 금융회사들에게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라고 강요를 했고 갑자기 자본을 늘릴 수 없던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대로 바로 회수를 하였는데 만기가 짧았던 한국 종금사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종금사는 동남아에 빌려준 돈을 떼이고 쩐주인 일본에게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오던 종금사는 일본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자 한국 기업에 장기로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300에서 500% 수준의 차입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종금사의 전면적인 대출 회수에 대기업들은 결국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금은 모두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갔죠. 한국 역시 태국처럼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달러가 부족하여 결국 환율 방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율이 박살나면서 갚아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1달러당 800원이었던 환율은 1960원으로 바뀌면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순식간에 2배가 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의 날이 시작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난 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망하고 은행 26개 중 16개가 망했습니다. 쓸만한 한국 기업은 외국 자금이 줍줍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빚을 내는데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설비 투자를 쉽게 늘리지 못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고용이 창출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물론 1999년에서 2000년에 미국의 닷컴 버블과 함께 국내에도 벤처기업 붐이 일었었지만 또 한 번 급격히 무너져 내리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장률과 경기가 둔화되어 갑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은행은 저금리로 가면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크게 줄어들었고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성장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레 다른 수요처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주체가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업이 대출을 하면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자연스레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을 자극하고 기업은 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MF 이후 은행의 대출이 가계와 부동산을 향해 있죠. 우리나라의 저성장,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가계 부채율,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외환위기 때 생긴 상흔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인 외환위기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다고 한들 내 인생과 일자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IMF 때와 반대로 우리나라가 단군 일에 가장 돈을 잘 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1985년에서 1988년까지 호황을 누렸었죠. 우리가 노력하고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생기며 반사 이익을 얻었던 거죠. 이처럼 개인의 운명은 글로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전체를 보는 시야도 함께 길러보세요.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기는 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통찰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4권의 책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가며 만들었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종종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어치버였습니다.